일본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게 89년이고 94년에 이제 엔젤 플랜이라는 정책이 처음 나옵니다. 그 뒤로 이제 5년 단위로 6차까지 지금 진행이 돼서 30년 동안 결과적으로 보면 30년 동안 백약이 무효했다, 실패했다가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을 배울 게 전혀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있다. 한 가지는 이민 수용 정책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연착륙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기시다가 주장하는 거는 8천만 인구는 유지하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30년 뒤에 3천만, 50년 뒤에 4천만 하겠다는 이런 목표도 없고 일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를 붙이지 않고 떼야 되겠다.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있고 뭐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이라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데 그러려면 이걸 따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도 사실은 시원찮다. 네, 이창민 교수와 함께하는 일본 정독, 일본 경제와 일본 기업들의 속살을 하나하나 벗겨보는 재미가 있는 재미있는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야기, 연착륙 정책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환경을 어떻게 일본 기업들이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네,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인데 우리보다 먼저 겪었죠? 먼저 겪었고요. 먼저 겪었는데 우리가 역전을 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 우리는 이런 것도 이깁니다. 네네네. 일본은 무조건 일본 이겨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좀 교훈 내지는 뭐 벤치마크 이거 해보자. 오늘 사실은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지 말지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한 게 제 동료들을 비롯해서 뭐 후배들도 그렇고 지금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엄청나게 많은 용역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면 할 필요가 없어지는 배울 필요가 없다가 될 수도 있고 저출산 고령화 일본을 따라해봐야 우리랑은 안 맞는다 내지는 일본도 실패했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거 말고 이거 배우자. 요거 하지 말고 일본이 잘하는 건 요거 있는데 요거 하자. 네. 이렇게 이야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테레바킨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조금 좀 많이 비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과제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숙제 잘하는 민족, 과제가 많은 민족. 선진국은 선진국이되 과제가 너무 많은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약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기는 한데 뭐 과제 많죠. 보면 뭐 지속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하락하고 있고 디지털도 후진국이고 또 GDP 한 260% 되는 국가 부채도 문제고 뭐 저출산 고령화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제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과제가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랑 다 연결이 되죠. 가장 근저에 그 문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일본 못지않은 과제 선진국인데 이 과제의 모든 과제의 근저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뿌리에는 다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사례를 뭐 스웨덴 사례, 프랑스 사례, 뭐 일본 사례 이러면서 수집하면서 사실 일본을 제일 많이 보고 연구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를 오늘 검토를 좀 해보는 의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만 이렇게 들여다보냐.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일단 뭐 수치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출생아 수가 22만 9,970명, 23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2015년 이후에 지금 8년째 감소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은 0.72명. 이건 뭐 더 낮아졌죠. 0.72명이고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 그다음에 조출생률 이거 전부 다 통계가 생긴 이래로 1970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아마 0.6 합계 출산율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정말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지금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명 이상 낳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렌지 색의 가운데 점이 있는 그 선인데 제일 높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격하게 낮아져서 2013년부터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꼴찌라고 해야 되나?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낮기로 1등. 그래서 11년째 1등입니다. 네.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은 얼추 비슷한 움직임인데 우리가 이제 인구 대체 출산율이 한 2.1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인구 대체 출산율이 깨진 거는 이제 70년대 중후반 때 대충 다 깨졌고 주요 선진국들도 지금은 이제 1.5 기준으로 그거보다 높으면 성적이 굉장히 좋다. 1.5보다 낮으면 조금 노력해야 되겠다는 정도로 1.5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예. 우리는 굉장히 낮고요. 우리만 낮네요. 우리만 낮죠. 참 신기해. 선진국 중에서 물론 이제 뭐 여기에 중국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 더 위로가 되긴 하지만 선진국 중에서 보면 우리가 제일 낮다. 일본하고 우리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합계 출산율 비교해 보면 2000년대 들어서 우리가 일본을 역전한 것은 확실하다. 나쁜 의미로 역전을 했고요. 2015년부터는 일본하고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일본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 이렇게 전문가 분들도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는 선방하고 있고 우리랑 여러 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의 그 좀 역사적으로 이 출생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아 수를 보면 이제 쌍봉이 있습니다. 일본의 쌍봉. 네. 봉우리가 크게 2개 있는데 하나가 1차 베이비붐이라고 1947년, 8년, 9년 이때 태어나신 분들. 이게 이제 일본에서 단괴 세대라고 하는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 한 해 250만 명 이상 태어났거든요. 굉장히 이 인구층이 두껍고요. 지금 한 75, 76, 77쯤 되신 분들이죠. 그다음 두 번째 봉우리가 이분들의 이제 자식 세대 2차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1971년, 2년, 3년, 4년생들. 요 분들이 한 해 한 200만 명 이상씩 태어났고요. 네. 지금 이제 나이대가 보면 한 50부터 51, 52, 53, 54 정도까지 요 세대예요. 요 두 세대가 지금 덩어리로 일본에서 가장 인구 덩어리가 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빨간 선이거든요. 빨간 선의 왼쪽의 눈금이 이제 100만 명 기준. 신생아 숫자가? 네네네.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 100만 명 기준인데 이 100만 명이 일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일본에서 인구를 얘기할 때 항상 100만 명이 깨지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해 100만 명 태어나서 100세 동안 아무도 안 죽어야 딱 인구 1억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구의 일본의 어떤 사회보장 시스템이나 세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인구 1억을 기준으로 세팅돼 있어서 이 100만 명 깨지는 게 상징적으로 이론적으로 1억 인구를 유지하기 힘든 선이잖아요. 이게 2016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80만 명도 안 태어난다. 1년에. 위험하다 이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75만 명 태어났거든요. 어림없는 속도로 그러니까 고령화가 이게 우리가 제일 빠르긴 한데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 저출산은 다른 나라도 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다른 우리나라가 선두에 달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안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꽤 가파르게 떨어지고 일본도 있대요. 특히 2015년 이후에 굉장히 가팔라졌습니다. 100만 명 기준이 지금 75만 명이니까 4분의 1, 25%가 날아갔잖아요. 이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빨간 선의 오른쪽 눈금은 2.0,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수준인 2.0이죠. 2.1.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 파란 선이 합계 출산율이거든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율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게 75년 정도부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차 베이비 붐인 71년생부터 74년생이 많이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2명 이하로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75년 정도부터 한 집당 2명 정도가 이제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만 해도 한 4명, 5명 낳을 때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여기서 이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또 심심하실까 봐. 이거 보시면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래, 저 아까부터 질문하고 싶었어요. 1966년.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때 안 태어난 거죠? 안 태어난 거죠. 요때 다른 해보다 한 50만 명 적게 태어났어요.
이게 그리고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그거 움푹한 거 양쪽이 높습니다. 네네. 그 말은 그 해에 안 낳고 그 전해나 심지어는 그 다음 해에 많이 낳으려고 그렇죠. 했던 것이 그래프에 제 눈에 포착됐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이야. 이거 잘하면 맞출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맞추면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퀴즈 낸 사람 중에 처음일 수 있습니다. 이거 요때 태어나면 무슨 뭐 재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네. 이게 힌트가 1966년인데요. 예. 요게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말띠에 태어나면 뭐 여자가 팔자가 세고 이런데 그런 거. 일본에서는 요게 이제 병오년 히노에 우마라고 60년에 한 번씩 오는 병오년이에요. 이때 이제 여자가 기가 세고 팔자가 드세다라는 미신 때문에 안 낳아서 50만 명이나 적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생아 수가 줄었는데 여기에는 아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게 원래 중국에서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세다라는 미신이 있긴 있었는데 중국에도 그게 건너와서 일본에서 증폭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요? 이게 뭐냐면 에도 시대까지 가야 돼요. 에도 시대에 그 야오야 오시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야채 가게 딸 오시치. 그러니까 이제 집이 야채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름이 오시치예요. 근데 이 오시치가 1666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에도는 목조 주택이 많다 보니까 대화재가 자주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화재가 뭐 몇십 년에 한 번씩 계속 발생을 하는데 1683년 1월 25일에 도쿄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네. 이때 오시치가 17살 때인데 그때 이제 집이 홀랑 타고 가게도 다 타버려요. 아이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근처 이제 정선원이라는 절이 있는데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이제 절로 피신을 가서 있다 보니까 그 절에서 심부름이나 잡일을 하던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그 이쿠타 쇼노스케라고 그 친구랑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절에서. 네. 네. 사실 뭐 당시에는 뭐 남녀간에 만날 기회도 잘 없고 하니까. 이런 특수한 기회니까 이제 그렇죠. 사랑에 빠질 그렇죠.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뭐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이제 다 집이 새로 지어지고 재건이 되고 몇 달 뒤에 헤어져야 되네.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집이 빨리 지어져.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네. 언제 쇼노스케랑 볼 수 있을까? 막 어떻게 해야 돼 볼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집에 불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집이 불타면 또 갈 테니까. 네, 그래서 양쪽 집에 불을 질러야 되는데 그럼. 아니 쇼노스케는 절에 있고. 있고. 네, 자기 가족만 이제 집으로 왔잖아요. 근데 집이 불타면 또 절로 피신해야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불이 빨리 이제 진화가 돼요. 그러면서 방화범을 찾는데 잡혔습니다. 그래서 취조를 해보니 너 왜 불 질렀어?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내가 솔직히 얘기했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스즈카모리 형무소에 갇혀서 이제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네, 죽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야 오죽하면 얼마나 그 기가 세면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냐. 야. 그 당시는 어디 시집가 너 여기 시집가라 그러면 가는 시대인데 연애를 한 것도 이거 당돌한데 불까지 질러? 그러니까 이게 이 병원에 태어난 여자는 팔자가 세다, 기가 세다. 요게 이제 미신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요. 요게 60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 60년 뒤에는 이게 더 증폭이 돼가지고 아예 임신을 하면은 중간에 낙태를 하는 산모들이 늘었어요. 병원연애 낳기 싫다. 네, 그래서 낙태하다가 산모도 죽고 인부도 그리고 실제 낳았는데 여자아이면 그래도 영아 사례가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또 그 위기를 겪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20살쯤 돼서 시집을 못 가요. 예. 시집을 못 가서 또 자살자가 속출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일본어입니다. 고어인데 비데 오미야스쿠토와 히힌다모 시리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미인이고 지창근까지 두둑히 준다고 해도 병원연 여자라면 피해라 이런 말이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0년 있다가 새로 이제 다시 찾아온 병원연이 1846년 병원연인데 이때는 이제 문필가 우리로 치면 이제 학자죠. 학자가 도대체 이 소문이 어디서 근원했는지 이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의 이름이 병오명변. 이건데
논문에 보니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미신이고 근거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다든지 뭐 시집을 못 간다든지 이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 그렇죠. 같은 값이면 굳이 왜? 네, 굳이.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60년 있다가 병오년이 다시 온 게 1906년입니다. 그래서 네. 보시면 1906년도 네. 인구가 움푹 들어가죠. 어머나. 네. 그리고 그 다음이 1966년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때도 움푹 들어가고 예. 그 다음이 언제냐면 2026년입니다. 2026년이네요. 내후년.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은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야, 또 줄어들지 21세기에도 이게 통용할지 어떨지. 여하튼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이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게 1989년입니다. 예. 그때 인구 이 합계 출산율이 1.57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1.57 쇼크라고 하는데 왜 이게 쇼크냐면 역사상 1.58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병오년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병오년만큼도 안 낳는구나. 그러니까 병오년 같은 그런 특별한 샥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떨어질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57이 되니까 이건 쇼크죠. 병오년의 일상화. 네. 그래서 1.57 쇼크인데 심지어 1989년은 경기도 제일 좋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낳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걸까?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게 쇼크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89년만의 특징이 아니고 그냥 장기 트렌드였던 거죠. 그 이후에는 더 감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일본 사회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게 89년이고 그때부터 정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94년에 이제 정책이 처음 나옵니다. 1994년에 나온 정책이 뭐냐면 엔젤 플랜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이제 저출산 정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5년 단위로 6차까지 지금 진행이 돼서 5 곱하기 6, 30년 동안 2024년이 지금 제6차 엔젤 플랜 말하자면 6차 그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저거 5년씩 묶어가면서 하나 봐요. 일본은 예전에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듯이. 경제개발 5개년처럼 94년을 만들어서 95년부터 5년 단위로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지금 6차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엔젤 플랜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94년 5년 정도까지도 경기 침체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일시적이고 곧 회복될 거고 그런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하락한 것도 야 이거 일시적이야.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경기 좋아지면 회복될 거고 이런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야 보육시설만 좀 지어주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긴급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99년이 돼도 5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2003년에 이제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2004년에 그 법에 기반해서 대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나오는 일본의 저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 2003년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94년부터 89년에 문제를 인식해서 95년부터 엔젤 플랜을 했지만 그때는 아니랬고 큰일 났다 하면서 부랴부랴 본격적으로 한 건 2003년부터 그러니까 20년 했죠. 그 20년 해서 이제 그동안 성과가 어땠냐? 일단 30년 저출산 대책 성과를 한번 보면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2004년에 1조 원 정도 1조 원 했던 게 지금 6조 원 정도 6배 늘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보면 2010년 11년 갑자기 팍 늘잖아요. 이때가 뭐냐면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 아동수당 주면서 확 늘어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계속 늘어서 6조 원 처음에 제대로 이 저출산 정책을 실시하던 2004년 시작했던 2004년에 비해서 6배 늘었습니다. 야, 물가 안 오르고 예산도 안 증가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되게 파격적으로 그렇죠. 많이 파격적으로 늘려온 거죠. 그럼 성과는 어땠냐? 일단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출생아 수 30년 동안 출생아 수 파란색 줄곧 내려가고 있죠. 빨간색은 합계 출산율인데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다가 2005년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네, 늘어나기 시작해요. 예. 근데 다만 이제 2015년부터는 다시 또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여하튼 결과적으로 보면 2005년에 1.26이었는데 지금도 1.26 정도 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했다. 크게 성과를 거둔 건 아니다. 요게 일단은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키시다 정권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30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면서 일본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2030년 카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30년의 절벽이라는 말이거든요. 2030년이 되면 결혼 정년기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에 예. 그때 이후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뭘 해도 의미가 없다. 하려면 2030년 전에 뭐라도 해야 된다. 반전을 해놓지 않으면 2030년 이후에는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2030년 절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키시다가 부랴부랴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린이 미래 전략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 예산을 더 늘렸어요. 지금 이제 6조 엔 정도 했잖아요. 네. 그거를 10조 엔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10조 엔이에요. 네, 단박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10조 엔 규모로 가겠다. 야.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본도 이 혼외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랑 비슷해서 결국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잖아요. 결혼시켜야 된다. 네. 만혼, 비혼 감소시키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주거, 집 나눠줘야 되고 직장 안정, 급여 올려주고 정규직 해줘야 되고 예. 뭐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지원, 출산 육아에 해서 이제 아동 수당이나 교육비 감면 이런 혜택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해서 여성 포함해서 남성도 이제 직장에서 육아휴직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뭐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 우리도 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막 해야 되는데 뾰족한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 주목을 끈 뉴스는 이 나기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저기 뭐예요? 이 나기초라고 하는 마을이 오카야마 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이제 우리는 시군구, 일본은 시초선에서 시정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군. 예. 나기초라는 군인데 인구가 5,400명에서 5,700명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대수가 한 2,500명 되고요. 네. 이 마을에 2019년 합계 출산율 2.95가 나왔어요. 원래 많이 낳던 마을이었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볼 겁니다. 네. 2.95면 그러니까 지자체 중에 1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 기적의 마을 나기초라고 어떻게 2.95명을 낳냐는 거예요. 네. 한 집당 2명이나 3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시다 총리가 작년에 여기를 방문해요. 네. 아이고 애기들 많은 거 봐라죠. 예, 그래서 이제 기적의 마을 나기초를 방문하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이 뉴스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튜브를 찾아봐도 이 나기초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나기초는 무슨 마법이 있느냐. 그걸 이제 연구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연구된 걸 좀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첫 번째 성공 사례 첫 번째 임신 출산 관련해서 불임의 경우에는 1년에 20만 행 5년간 100만 행 지원해 주고요. 난임은 1년에 30만 행에서 5년간 150만 행 지원해 주고 아이 한 명당 태어나면 10만 행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요. 예.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 검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뭐 종합 상담 뭐 이런 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요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지금 키시다 총리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공동 육아 시설이에요. 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직장 가고 아이들을 공동 육아 시설에 맡기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봐주는 공동으로 육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취약전 아동 대상의 공동 육아 시설이 이제 나기 차일드 홈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까지는 보험 진료는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용 카시트, 유모차, 유아침대 한 달에 100엔만 내면 대여해주고요. 전 일본의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저 지역만? 네, 저 지역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프로그램을 짰구나.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직장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병원에 맡길 수 있어요. 코알라 의사 제도라고 병원에서 이제 돌봐주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적 지원 더하기 정서적 지원. 그러니까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동시에 뭐 상담이라든지 공동 육아 같은 정서적 지원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런데 예.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거이지 않나? 할 거면 다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분명히 다른 어떤 뭐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디를 뒤져봐도 이게 좀 우리 정부도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지금 제 동료들도 지금 이런 사례를 막 조사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모범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나 저기는 왜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이 마을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인데 굉장히 들쭉날쭉하죠. 네. 실제로 2019년에 2.95명을 낳긴 하는데 그 다음 해 2020년에 2.2명으로 뚝 떨어지고 예. 그 다음 해에는 2.68명으로 다시 탁 올라가잖아요. 들쭉날쭉이 트렌드네요. 저기는. 모수가 너무 작아요. 일단 인구가 5천 명이니까 몇 명만 태어나도 훅 오르고 훅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그 출생아 수가 그 파란색 그건데 보시면 왼쪽 눈금 보시면 대충 한 해 50명 전후 태어나요. 많이 태어나면 55명, 네. 적게 태어나면 뭐 45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라고 정의하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이제 계산을 좀 이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분수가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니까 분모는 가임기 여성 숫자의 합이에요. 예. 15세부터 49세 여성의 수의 합입니다. 연령대별 수의 합이고 네. 분자는 그 가임기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의 합입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연령대별 출생아 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분모는 가임기 여성을 합친 거고 네. 분자는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합친 건데 네. 합계 출산율이 올랐다고 할 때는 그들이 낳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도 올라가지만 예. 분모인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도 올라가지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거든요. 0.59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이 태어나는 지자체가 서울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합계 출산율은 제일 낮냐? 분모인 젊은 여성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서울쯤 되면 더 낮아야지 되지. 뭐 그런 얘기. 뭐 더 낮아야 된다기보다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여기도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2019년에 합계 출산율이 2.95 제일 높았을 때는 태어났던 애가 52명이에요. 네. 그런데 2002년에도 똑같이 52명이 태어났는데 예. 이때는 합계 출산율이 1.83밖에 안 됩니다. 왜죠? 출생아 수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모가 크면 합계 출산율이 좀 떨어지고 예. 분모가 작아지면 합계 출산율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올라가죠. 네. 네. 분모가 커지면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출생아 수의 변화를 우리는 파악하지만 사실은 이 분모인 가임기 여성 숫자 때문에 변화하는 경우가 또 있겠죠.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건데 거기에 이제 더 결정적으로 이 나기초 마을에는 육상자위대가 주둔해요. 인구의 10%가 육상자위대입니다. 네. 부대가 젊은 거기 부부가 있다?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래서 예. 우연히 다른 지역보다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인구 5천밖에 안 되는데 출생아 수가 50명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그 얘기는 이해가 되네요. 가임기 여성이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한 20살부터 한 50살까지로 그렇게 해놓고 이 마을에 가임기 여성 다 모여보세요. 한 후에 작년에 몇 명 태어났어요. 이제 이걸 보면 출산율이 나오는데 네네. 마을에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이 100명이 있긴 있는데 다 45세에서 50세 사이에 몰려 있으면 그렇죠. 이건 출산율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죠, 예. 그런데 모여보세요라고 했는데 다 20살부터 35살 사이면
네네네. 이 마을은 나오죠. 네. 그러나 그 여성들이 그럼 이듬해에도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냐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플럭츄에이션이 있는 겁니다. 특정 마을에 가임기 여성 중에 그렇죠. 특히 임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여성들이 몰려 있으면 맞아요. 저런 통계가 나오기도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마을, 모수가 작은데 사례를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예.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을 보고 배우자라고 한참 뉴스도 나오고 뭐 우리 저 정부에서도 용역도 많이 나오고 뭐 저도 이제 자문회에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했을 때 쓰이는 자료가 보통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 2005년부터 반등이 시작이 이제 되는데 출산율이 우리는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이거 왜 그러냐? 그 일본의 그래프를 좀 더 과장되게 그리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예. 2005년에 반등이 되긴 돼요. 그러면서 2015년 이후에는 감소를 하는데 일단 우리는 하여튼 2005년에 반등의 방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반등에 성공했느냐라 그래서 논문도 많고요. 이걸로 뭐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분도 많은데 이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출생아 수가 늘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확인했잖아요. 출생아 수는 는 적이 없어요. 계속 감소합니다. 결국에는 부모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가임기 여성의 감소 폭을 조사를 해보면 2005년 6년이 제일 저 가운데 작을 때거든요. 예.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2005년 6년은 가임기 여성이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네. 그 줄어드는 속도가 제일 느려졌을 때예요. 그 얘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죠. 네. 그러니까 출생률이 하락하겠죠. 예. 분모가 커지니까. 예. 그런데 2005년이 지나면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올라가서 더 많이 분모가 줄기 시작하니까 결과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2005년의 반등의 이유입니다. 이게 그렇게 반등하는 무렵에는 네. 일본에서 네네. 그러니까 분자는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는 주는데 이해됐어요. 분모가 줄긴 주는데 주는 속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가임기 여성을 50세까지로 가정한다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50세였다가 51세가 그렇죠. 되는 그런 분들이 요 인구 구조상 그때 많았다. 많은 거죠. 네. 많다 줄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 쌍봉 낙타 있잖아요. 그 쌍봉의 변화에 따라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아이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그냥 아니었던 어쩌다 거죠. 인구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계 출산율을 보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이상하다. 분모가 인구 구조상 변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토피아처럼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뭐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 합계 출산율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상의 어떤 통계의 오류나 이런 것들도 나기초 마을도 사실 기적이 아니고 나기초 마을 기적도 사실 통계에서 오는 그랬구나. 착각인데 저희도 앞으로 몇 년 흐르면 그 가임기 여성들 숫자가 자체가 줄어서 그 말은 이제 여성들도 고령화되니 그렇죠. 자꾸 빠져나간다는 네네네. 거겠죠. 51세 되셨네. 네. 빠져나가고 가임기 여성 숫자가 줄어서 네. 열심히 출산을 하는 걸로 문화가 바뀌더라도 안 된다는 신생아 거죠. 숫자는 안 늘어날 거다. 그게 일본에서 얘기하는 2030년의 절벽입니다. 가임기 여성 숫자가 급속도로 줄기 시작한 게 2030년부터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캠페인을 하든 한 사람 뭐 2명 낳는 걸로 바뀌어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네.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런 착지점조차 목표조차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예. 어쨌든 일본의 저출산 정책만 놓고 보면 30년 동안 백약이 무효했다, 실패했다가 결론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을 배울 게 전혀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있다. 다른 거 뭐 보고 배울 만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 한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네. 한 가지는 이민 수용 정책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출산율이 떨어지면 사실 뭐 유지하는 게 목표라면 예. 이민밖에 없겠죠. 그렇죠. 밖에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이민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도 일본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어나 일본어가 로컬 랭귀지잖아요.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그 영어권으로 훨씬 이민 가기가 수월하고 지금 독일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이게 독일어가 너무 어려워서 이민자들이 선택지에서. 예. 근데 한국, 일본은 지금 뭐 동남아 사람들 뭐 지금이야 들어오지만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그걸 걱정을 하거든요.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서상 이민이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민이란 말은 안 쓰지만 내용상 이민인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에서 간호사하고 개호사들 받기 시작했고요. 일본이요? 네, 일본에서.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단계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한 2-3년 근무하고 시험을 봐야 돼요. 계속 시험? 있으려면. 근데 그 시험이 일본어로 보는 바람에 한자를 몰라서 탈락률이 높아. 어떡해. 그래서 간호사는 10%밖에 합격을 못 하고요. 개호사가 이제 활동 보조인이죠. 예. 이분들은 한 50%쯤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많은데 일본은 제도를 만들면 바꾸는 게 또 어려웠어요. 이걸 못 바꾸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아예 또 새로운 걸 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특정 기능 1호 2호라고 이거는 일본어도 필요 없고 국적 연령 불문 그냥 무조건 받는데 뭐 13개 업종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2개 업종에 일할 사람이면 다 받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기능 2호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연장 가능하고요. 가족 동반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민이죠. 네, 이민이라서 일본이 이 외국인 노동자를 2015년 정도부터 막 늘리기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200만 넘었거든요. 그런데 2040년까지 목표가 670만입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실제로 받고 있고요.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이 제일 많네요. 예, 베트남, 중국이 많고 그다음에 필리핀, 네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랑 남아시아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남미 계통의 이제 일본계 이민자 2세들 뭐 이런 사람들 받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축이 이동이 됐고요. 자격을 보면 일본에서 이제 제일 많은 재료 자격이 신분에 따른 재료 자격인데 이거가 이제 결혼이에요, 결혼. 쉽게 얘기해서. 결혼하러 들어오면 결혼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자격 외 활동이 유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네. 특정 활동 뭐 이게 이제 특정 기능해서 받는 거고. 기능 실습이 동남아에서 이제 실습생 받는 거고. 네. 일본이 늘리고 싶어하는 게 마지막에 있는 그 전문 기술 분야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 일본에 취업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이 지금 늘리고 싶은 게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 유학생이 이제 유학 끝나면 일본에서 이제 취업을 이제 하기를 권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늘려가고 싶은데 요 이제 이민 정책을 우리가 참고할 만하고 또 하나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이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걸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되고 축소 사회를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가져갈 거냐. 연착륙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동체 착륙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아베가 제시한 게 1억 총 활약 사회였잖아요. 예. 인구는 줄지만 50년 뒤에도 1억 인구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일하는 사회 만들자. 지금 기시다가 주장하는 거는 8천만 인구가 100년 뒤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돼도 일하고 열심히 일하세요. 8천만 인구는 유지하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원 참가형 경제 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보면 30년 뒤에 3천만, 뭐 50년 뒤에 4천만 하겠다는 이런 목표도 없고 구체적인 어떤 뭐 정책이 없고요. 또 하나가 일본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출산 고령화를 붙이지 않고 떼야 되겠다. 아,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고민하고 네,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고민하고.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붙여버리면 저출산 문제를 노동력 재생산의 문제로 풀려는 철학이죠. 예. 그러면 누가 낳겠냐고요. 노동력 부족하니까 좀 낳아라. 연금 부족하니까 좀 낳아라.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작년에 뭘 만들었냐면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걸 출범시켰어요. 뭐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어린이 가정청에서 전담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자 보건이나 어린이 복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집은 여성부에서 하고 네.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이제 그 저기 어디죠? 후생노동성, 네. 후생노동성에서 해서 이거는 뭐 노동력 부족 내지는 이제 고령화 복지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그렇죠.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있고 뭐 여성가족부에서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이라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데
그러려면 이걸 따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도 사실은 시원찮다라는 얘기를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노인 문제 사실상 우리 방치되고 있는데 일본은 따로 떼어서 생각하고 있다. 네네. 뭐 최근에 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말은 이거는 이제 더 낫게 하자 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충격은 올 테니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으로 넘어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30년 해봤더니 좀처럼 이게 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 해서 저출산 문제를 아예 포기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이것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연착륙 정책들에 더 신경을 쓰자. 어떻게 하면 인구를 줄이는 감소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모두가 일하는 전원 참가형 사회를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인도에서 들어오고 뭐 이러면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민이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한국어도 로컬 랭귀지고 아마 인도 사람들도 영어권이 훨씬 편하겠죠. 편하죠. 예.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 사람도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아무리 선진국이 돼서 인건비가 높아도 경쟁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없고 지금 동남아 이민자들도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이게 바닥이 드러나고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민 받는 것도 이민조차도 줄어들 거다. 줄어들 수 경쟁을 해야 될 있다는 거고. 네네. 대책은 없는데 참 걱정이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않는데 연구는 하지만 그걸 성공해낸 나라는 없는 것 같다. 특히 일본은 저출산 정책을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가 그걸 막 대책을 들여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도 적용해볼까 말까 하는 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할 거는 아니다. 계속 일하다 가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 75세까지 하신다고 봐야죠. 네. 아마 하라는 일자리도 있을 것도 같고 다만 이제 젊은이들하고 같이 일해야 되겠죠. 저는. 그러니까 꼰대처럼 굴면 죽음이다 그냥. 새삼 느낍니다. 야,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새롭네요. 네, 저출산 대책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냥 우리 동체 착륙해야 될지도 모르니 충격이나 흡수하자. 그런 슬슬 그런 분위기가 일본에서는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한국외대 이창민 교수와 함께 배웠습니다. 한 12회에 걸쳤나요? 네네.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일본의 옛날 사무라이 문화는 또 어디서 무협지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요즘 일본은 뭐 자주 놀러 가니까 눈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몰랐던 일본은 그 1850년부터 대략 한 150년 가까이 이어오는 일본이 그 사무라이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이 됐고 또 그들의 고민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 12회에 걸쳐서 자세하게 덕분에 잘 배운 것 같습니다. 또 뭔가 좀 준비되고 그럼 제가 또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